제가 봐도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전략가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글과 방송에서 저도 방송할 때 많이 좀 베껴 쓰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평론가들이나 국회 보좌관들에게 스승님 같은 분인데요.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와 함께 2026년 새해 전국 전망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송 우리 같이 하는 거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그 패널로도 지금 만난 적이 없고 처음이에요. 우리 처음이에요. 네.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계속 보기만 했고 음.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뵌 거는 1997년 그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지고 어,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막 이거 뭐 갑자기 정권을 뺏겼으니까 한나라당이 나가야 될 길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뭐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98년도쯤에 예. 기억 안 나시죠?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때 오래전. 예. 그때 뵙고 제가 이혜원 의원 보좌관 할 때 이혜원 의원 2008년도 총선 공보물 그거를 박성민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때 이후는 뭐 2004년, 8년 다 2008년. 제가- 예, 예. 네. 아, 오케이. 그래서 그때 저는 2번 뵙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방송에서 음. 많이 여러 말씀하시는 거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 얘기를 오늘 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 한번 해주세요. 뭐 계엄 사과를 했던데 네. 내용으로 보면 그 12월 3일 날 작년 12월 3일 네. 날 했었으면 좋았을 정도의 것이었고 네. 느낌은 떠밀려서 한 듯한 좀 떼내진 사과였던 것 같고 네.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윤석열과의 절연 이것도 네. 요구했는데 그건 분명하게 안 받고 역사에 뭐 맡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기는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이기는 변화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는 거는 지금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괴리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당원 중심 정당 만들고 뭐 당원들한테 물어보겠다, 뭐 당명도 물어보겠다. 그러면 그 이기는 게 아니어서 어쨌든 오늘은 적어도 우리가 민심에 좀 더 다가가는 아주 예민하게 귀를 기울인 정당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고 그다음에 통합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당무감사이나 윤리를 통해서 지금 뭐 대선 주자급들에 대해서 좀 깃을 내려고 하는 그 진행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뭐 오늘 아침 어제 국민의힘 모임에 가서 당무감사위와 윤리를 통해서 대선 주자급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거는 당내 군을 통해서 정치적 비상계엄 선포해서 네. 모두 끌어내라 이러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뭐 10시 기자회견에 그걸 담아서 이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건 다 빠졌고 네. 그래서 조금 뭐 제 입장에서 보면 뭐 김재섭 의원도 그렇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고 시장이 100을 요구하고 있는데 150을 던져야 혁신이 되지 50 던지면 되겠냐 그랬는데 저도 비슷한 평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내 분란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격화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당 대표가 저 정도 얘기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러한 분위기가 좀 많을까요? 저는 뭐 전자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지켜보려 그러면 네.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이 좀 주어져야 될 텐데 네. 지금 윤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슈가요. 네.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앞두고 역시 경선 누릴 겁니다. 이 경선 누리 당심 비중을 좀 높이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 명쾌하게 지금 그 요구가 있는데 네. 그게 뭐 마냥 그냥 그 뭉개고 갈 수 없는 문제들이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순간 네. 예, 뭐 격화되겠죠. 다시. 근데 오늘 힌트를 줬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좀 비율을 좀 다르게 하겠다. 전략 공천도 뭐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불안해 보여요. 네. 오히려 예, 그게 그러니까 이기는 정당이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민심이냐 당심이냐 그럴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민심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네. 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윤심이든 당심이든 민심과 괴리가 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90년대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은 여론조사 계속하고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권력자한테 나왔더라도 민심에 부합하게 가는 거예요. 네. 당심도 그렇고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 문제를 모든 지표가 민심과 당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ARS 조사가 좀 더 정확하다. 뭐 이기는 조사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정신 승리고 현실 부정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가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또 하나의 민심은 뭐냐면 경선룰에서 나오는 민심이에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민심은 아니고 그렇죠.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일반 민심인 양 호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원들이 조직 동원된 당원들 저기는 무슨 종교 집단이 넣는 것도 있고 뭐 선거 앞두고 막 끌어모은 것도 있고 사실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 당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이런데 이걸 좀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입장이 없으면 이 당내에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주요한 지지 기반 중 하나가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보수 유튜버들이잖아요.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당신 지금 사과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그 유튜버들이 반발을 하고 장동혁 배신자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당내에서의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지도력은 상당히 좀 허약해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뭐 리더십이 강하지는 않고 이미 뭐 상당히 그 약해져 있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변해갖고 이기는 혁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도 기대난망이었고 오늘 뭐 발표한다고 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기대에 못 미쳤다.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기는 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붕괴시키는 거.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붕괴해갖고 뭐 비대가 들어오든지 이래서 당이 좀 새로워지는 거. 그 가능성도 현재로는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뭐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최고의 4명이 그만둬야 되는데 맞습니다. 현재 그것도 난망하고.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면서 네. 아무것도 안 되는 식으로 네. 오늘 정도 나온 정도를 가지고 양쪽으로 또 욕먹으면서 가는데 이러면 뭐 개혁신당하고 연대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이건 뭐 패배로 가는 길이 너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한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그것도 참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 만일에 이게 명백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 네. 알면서 가면 그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략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이분의 세계관 바깥에 있는 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면 네. 뭐 한교안이나 윤석열이나 이 장동혁 이분의 세계의 바깥에 있는 거 중도를 외연확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그건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전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는 좀 뭐 빈 도화지 같은 인물이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김도욱 정책위장 앉힐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그 면회를 갔을 때 그래도 뭐 그거는 전당대회 때 간다고 했고 뭐 그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해를 했죠.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다에서는 약간 갸우뚱했지만 뭐 그것도 그냥 너무 저렇게 영장 청구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또 10월 3일 날 기다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렇죠.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18명 중에 한 명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 있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사실상 그날은 내가 윤석열이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때문에 했다. 그때 또 기대가 뚝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당무감사의 윤리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예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뭐 청년정당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 한계요. 그러면 결국에는 2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 윤건희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윤석열과의 결별은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해 주세요. 그건 알 수 없는데 뭘 해도 효과가 없이 효과가 없다.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늦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나왔을 메시지는 10월 3일쯤 나왔어야 되는 네. 거고 그 좀 말씀하신 2월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메시지는 오늘쯤 나왔으면 좋았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윤 대통령도 의대정과 관련해 갖고
그때 그 타이밍을 늘 놓치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총선 직전에 했던 그 아주 긴 그 담화가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전공의들이 이탈했을 때쯤 나와서 했으면 딱 좋았을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할 거라는 기대도 좀 어렵지만 해도 효과가 없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체제로 그냥 지방선거는 그냥 치르고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좀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장동현 대표는 쫓겨나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정상적이다? 아니면 그- 예상된 수순이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런 거 못 맞추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죠. 지금 예.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네. 너무 불보듯 뻔한 길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갖고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잖아요. 그 강성 지지층들 지금 뭐 중도는 없고 ARS가 맞다. 제가 계속 그 글도 쓰고 뭐 얘기했습니다만 ARS를 볼 게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를 봐야 되는 이유는 그 갤럽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 문제 때문에 ARS가 오르냐 전화 면접 조사가 오르냐 이것 때문에 따로 정체된 간증들을 따로 물어보거든요. 그 갤럽만 물어봐요.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갤럽이 발표한 게 12월 19일 날인데 정당 지지율 뭐 40대 26 나왔는데 아주 정체된 관심이 많다. 고관여층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뭐 국민의힘이 한 35% 나와요. 네, 네. ARS처럼 나온다고요. 네, 네. 근데 그 숫자가 229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지속적으로 230명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5%. 그 다음에 한 470명 정도 뭐라 그러냐? 47대 20이에요. 네. 근데 요 두 개 합치면 한 700명 내외 되는데 되게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이 69%고 대통령 선거가 다 77%, 79% 이러니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러니까 아주 관심이 많다는 그룹과 약간 있다는 그룹은 합쳐서 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 긍부정 평가, 선거 구도에 대한 조사 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비유컨대 뭐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하는 얘기는 네. 보신탕 팔아갖고 돈 벌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 옛날에는 뭐 복날 되면 다 가서 사 먹는 거였지만 지금은 깊은 산 속에서 숨어서 팔고 2027년 되면 법으로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길 도리가 없는데 가감하게 민심으로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네.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 눈높이 맞추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율을 좀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는 다시 당원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맞아요. 당원들한테 물어본다. 이게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죠. 당원들은 이미 그 지난번에 뭐 전당 사실은 홍준표 혁신안이라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민심 당심 50대 58대는 그 민심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뒀어요. 맞습니다. 근데 2014년에 민주당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무당층만 갖고 했죠. 2014년에 우리도 역선택 방지하려고 국민의힘과 뭐 무당층만 갖고 그것도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 워낙 진영 간 싸움이 되다 보니까 역선택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뭐 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2021년 전당대회 때 100% 당원 투표로 가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정당에서 100%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는 100% 민심 앞에만 붙을 수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말하는 거하고 이 몸하고 지금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늘 만일에 정말 그동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동안 제가 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 당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건 내가 한동훈 대표 만나겠다. 그렇죠. 이진도 대표도 만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내가 분명히 난 비상겸에 찬성했던 대표고 윤석열 정권 이거 우리가 절연한다 안 한다고 할 것 없이 제 행동을 봐달라. 네. 그리고 이 중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 쭉 들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선거를 그런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듭니다. 근데 솔직히 기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성국 씨 입당을 했죠. 또 윤민우 교수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이제 선출을 했는데 이분들은 윤호개인 외치고 김건희 씨 옹호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면서 당을 이기는 정당, 이기는 변화 만들겠다. 국민과 눈높이에 맞는 정당 만들겠다. 이거는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과 판단이 우리랑은 다른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국민을 속이는 걸까요? 그 다 있는 거 다 아닙니까? 있어요. 제가 아침에 모임을 가서 네. 당무감사위와 윤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군을 동원해서 정적 비상계엄하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그 표현 자체는 좀 심한 표현이라는 거 제가 전제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당직자 주요 당직자 한 분이 참석했었는데 네. 뭐 일부 뭐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네.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 지도부하고 무관하게 구성돼서 무관하게 가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안 믿습니다만 저도 안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인데 그거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장 또 윤리위원장 이 구성된 분들이 정말 당 지도부 의사와 무관하게 네. 구성이 됐고 불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뭐 저는 하여튼 안 믿습니다.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도 된다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말도 귀가 쏠깃도 한 것 같고 근데 그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이 있으면 되죠. 독재하면 됩니다. 이거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87년부터 그게 불가능해졌으니까 그럼 자기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유연성이 선거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면 누구나 다 인지 부조화에 빠지고 불편하거든요. 야, 저 이재명 감옥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돼 있지? 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훌륭한데 왜 감옥에 가 있지? 이게 뭐 잘못됐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면 그게 원래 자기 객관화를 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결과가 왔지 이렇게 해서 성찰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분들은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대통령 훌륭하고 세상은 다 맞는데 선거는 부정선거고 지금 이게 보이고 있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네. 그렇게 주장해서 이길 수만 있으면 그건 그냥 뭐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도무지 그리고 그거는 저의 가설이 아니고 쭉 선거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도 나오고 보궐선거 결과로도 나오고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선거 이긴 건 두 번인데 세 번이죠. 4.7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만 승리하고 나머지 다 졌으면 맞아요. 한 번쯤 야 왜 저 두 사람이 이끌 땐 이겼고 나머지 다 졌을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장동혁, 김민수 제가 뭐 지난주에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외연 확장, 중도로 가는 것 그리고 당의 부피만 커지는 것 이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당내 놀라운 발상입니다. 예. 그렇죠.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선거 이론에 없는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요. 민주당 봐봐라. 저렇게 이재명 당시 대표를 개딸들이 옹호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뭉쳐가지고 대선에서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당도 당내 결속, 당원들과의 단합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쳐내야 된다. 그래야 선거 승리에 최선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도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외연 확장 안 하고 그렇게 가고 있죠. 문재인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도 이 탄핵은 문재인 지지한 사람이나 심상정 지지한 사람 정도가 주역이지 네. 사실 거기 엄청나게 많은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해가고 234명 됐는데 이거 다 무시했잖아요. 네. 그래도 됩니다. 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뭐 저렇게 똘똘 뭉쳐 자기들만 갖고 가도 됩니다. 왜? 승리에 충분한 지지자들 이미 갖고 있으니까. 네. 제가 만일에 네. 장동혁, 김민수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주당처럼 똘똘 뭉쳐 우리는 왜 그렇게 가면 안 되냐? 동의해요. 그래서 총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층을 갖고 있다면 제가 그거는 제가 아까 바람직하거나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전략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게 되죠. 네.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는 그 주장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면 대구 경북 유권자는 그러네요. 그렇게 해도 좋다 이거예요. 네. 네. 거기 빼고 어디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100석을 연거푸 2번 내줬는데 이기는 쪽은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뭐 이미 점유율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뭐 거기에 제가 반박할 게 많지만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이길 수만 있으면요 제가 더 이상 뭐 이거 갖고 감나라 이 얘기 안 하겠다는 게. 저도 참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거 반박할 가치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민주당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 강선우 의원 논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시스템이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일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끊어버릴 것 같은데 이러한 논란들이 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휴먼 에러 개인적인 일탈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도 민주당 괜찮은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거는 뭐 상대적인 거니까 네. 뭐 절대적으로 그분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24년 총선에도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추미애나 이런 분들이 다 당선된 거 항우나나 이런 분들이 왜 다 당선됐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뭐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더 나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평가 아닙니까? 네. 지금도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국민의힘이 저러니 우리는 뭐 민주당이 그래도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뭐 썩은 데만 도려내면 먹을 수는 있다 이거.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악재가 갈 수 있냐 없느냐라는 건 국민의힘이 약간 변하면 네. 그때부터 민주당의 저 문제가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그렇죠. 크게 그런데 보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여기가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기 뭐 그런 문제는 계속 마이너한 이슈가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 시스템 에러든 휴먼 에러든 말장난이고 본질적인 거는 저게 당내 권력 관계에서 계파 전쟁의 내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 네. 친명이냐 반명이냐 친명이냐 친문이냐의 문제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지방선거라는 건 2020년에 국회의원 된 분들이 2022년에 대개 공천했는데 네. 기초의원들까지 다 친명에선 그럴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못 된 분들은 아이고 지금 뭐 대통령도 뭐 이재명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도 조금 지난번에 그래도 뭐 좀 해서 좀 됐지만 동네 가 보면 이건 뭐 다 친문 의원들이 해놓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다. 네. 좀 정리해야 된다. 네. 뭐 경기도도 지금 김동연이고 그렇죠. 구청장, 시장 누가 뭐 지방의원 누가 어떻다 이 얘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균열 전선이 좀 있는데 그게 진짜 큰 싸움 붙으려면 우선 경기도 문제는 서울시는 좀 서울시장 경선은 좀 덜한 것 같지만 경기도는 당장 김동연 지사 문제 할 때 또 불거질 수 있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강선우, 김병기 이슈가 나왔는데 김병기 의원은 이걸 아주 공개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될 걸 염두에 둔 듯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녹음이 되어 있어요. 저 결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튈지 좀 봐야 되겠는데 공교롭게 그 김경이라는 분은 영등포로 강서구에서 영등포로 와서 영등포 구청장 나가겠다고 하고 그 김민석을 좀 밀자 네. 이 얘기하다가 이것도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는 네.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또 경쟁자.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저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건지 누가 누구를 협박하고 있는 건지 누가 협박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쪽에서 지금 상영되는 영화가 워낙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저질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정리가 돼야지 저쪽이 보일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쪽 국민의힘이 정리가 되면 저 이슈가 커질 거고 네. 여기가 이렇게 가면 저 이슈는 계속 그때 가도 그 다 아는데 네. 우리가 뭐 이명박 후보가 뭐 BBK든 다스든 도곡동 땅이 뭐 그분 거 뭐 몰라서 찍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뭐 이재명 대장도 뭐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다 아는데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이슈를 넘어가서요. 저랑 인연이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할만했네. 아니면 와 이해운까지 임명한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자리가 갈 수는 있었다고 봤는데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는 생각을 못했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낳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평가하기를 뭐 다 떠나서 민주당을 열려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닫혀가고 있다. 그거는 좀 분명해 보인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중원을 냅두고 점점 우측으로 가니까 여기 비는 걸 무주공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사람만 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뭐 김성식 이혜원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보수가 주류일던 그 지난 30년간 세계화 시작되고 나서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더 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가는 건 다 느꼈는데 보수도 알았죠. 이게 왠지 국민들한테까지는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나올 때 국민 성공 시대를 들고 나오고 또 박근혜 후보도 국민 행복 시대를 들고 그때 제가 느낌이 그랬어요. 아 이게 국가나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이분들이 좀 미안한 게 있구나. 네. 근데 그걸 레토릭으로 선언하고 아무것도 못했죠.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나라당 때도 그 박세일 의원이 공동체 자유주의도 좀 얘기하고 또 새누리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따뜻한 보수도 얘기했는데 당의 그 노선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그 레토릭으로만 존재하고 안 했던 걸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외치면서 네. 실제로 무기를 갖고 들어가는데 이혜훈이라는 사람을 데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우리가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자산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부를 좀 가도록 하겠다. 이게 뭐 상법 개정안이든 뭐든 좀 뚜렷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이 네. 더 무서운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도 노동에서 노동 그 중대재해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거에서 왜 대기업만 글로벌 기업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들도 좀 파일을 좀 나눠 가질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보수 진영이 그동안 양극화에 대해서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 돌아와서 다시 이혜훈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제 청문회 봐야겠죠. 갈 거라고 보세요? 청문회? 청문회까지 가지 않겠어요? 가요? 예. 이미자 그 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지금 청문회 날짜를 안 잡아주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두드려 맞아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 지명철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자진 사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지명 처리하기도 어렵고 자진 사퇴하기도 어려우니 청문회까지 가보고 네. 그때 민심에 따라서 네. 뭐 하겠죠. 네. 예.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뭐 임명 잘했다, 지명 잘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니까 우리가 그냥 다 그때 따라줘야 된다. 진영에서는 좀 결집해가지고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는 그러니까 것 거기서는 같아요.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네. 확 밀린다 이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때문에 그냥 스크럼을 짜주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민주당이 그렇게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속내는 네. 뭐 대통령 지명 처리할 수도 없고 우리도 다 스크럼을 짜주겠다, 명예는 지켜주겠다. 그러나 조금 자진 사퇴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원래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해줄 때는 좀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건데 이혜훈 후보도 저거 받아들일 때 이런 거 예상 못한 분 아니고 머리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돌파하겠다 생각하고 간 건데. 네. 웬만해요? 이거, 어때요? 이게 뭐 보시기에? 자진 사퇴 할 수 있을까? 아니 이제 뭐 청문회 때 뭐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많이 이 정도- 보셨잖아요. 많은 후보들. 이 정도는 그냥 그 이 정도에서는 지명 처리도 없고 네.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더 국민 여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가 더 청문회에서 나온다면 여론이 악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현재 있겠죠. 나오는 논란 중에 제일 이해훈 후보자에게 아킬레스건은 뭐라 보세요? 뭐 보좌진 갑질도 있고 뭐 주식 문제도 있고 영종도 땅 문제도 있고 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문 문제들도 있는데 뭐라고 보세요? 저 부분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지 않아요?
아니 뭐 저는 뭐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네. 잘 안 했고 네. 그래서 뭐 다 예상된 정도의 범위 안에 많이 아셨어요? 아니 그 알지 못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도 그 워낙 그 이해운 의원이 그 김태호 울산의 김태호 옛날 그 맞아요. 며느리고 시아버지. 김영세 의원이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가 네. 이제 그러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랜드 연구소인가도 있었고 맞습니다. KDI도 있고 미국에서 UCLA 교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 능력이 분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KDI에서 뭘 좀 했던 분이고 아마 그 후임으로 그분이 저분이 이제 정치한다고 떠나고 나서 후임으로 뽑은 분이 아마 윤희숙일 네.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로 이제 실력은 인정받은 분인데 뭐 저도 이번에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재산이 많고 주식이 많은지 비상장 주식이면 그 아마 보니까 그러니까요. 집안인 맞습니다.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인성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고 그 뭐 그런 거는 워낙 지금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이해운 의원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한 발언이 있는데 이 정부에 강요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김성식 의원은 왜 이분을 콜하지 않을까? 콜해도 이분은 거절할 수 있지 했는데 뭐 경제자문부위원장이라는 네. 게 어떤 건지 몰라도 별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할 만한 분한테 권했고 그분도 다 한나라당에 있었던 분인데 맞습니다. 뭐 그분 뭐 재산도 없을 겁니다. 그분 뭐 깜짝 이해운 의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놀랐고 네. 김성식 의원은 공개하는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면 너무 없어서 너무 놀랄 겁니다. 근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걸 결심을 하고 제안을 했을 테니 지금까지 나온 거 정도는 버티면서 가겠다. 네. 왜 국민의힘이 저 지경이니 뭐 큰 문제 없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이제 이해운 의원도 여기까지 왔는데 자진 사퇴 있겠습니까? 더 나오는 게 있으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익게 본 거는 이거예요. 어젠가 뭐 기획 예산 관련된 전문가들 모아놓고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소신과 신념과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철학과는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분을 추천했던 분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확장 재정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민주당과 민주진영에서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보수 진영에서 이해운 전 의원을 픽업을 한 거는 다른 얘기 할 줄 아니까 우리가 좀 무슨 부작용이나 오류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재정 건전성 확장 재정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완전히 100% 싱크율을 똑같이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뭐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쭉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지층들이 보기에 해줘줬으면 좋은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진영 사람 넣어 갖고는 못 막을 거 없고 그냥 네. 이혼으로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우리는 어차피 재정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진영 사람 넣으면은 뭐 그럴 줄 알았지. 네. 뭐 그렇게 나올 거니까 이해운 장관 같은 사람 넣어서 보수학자고 이런 분이 이거를 직접 지금은 재정을 좀 확장해서 지금 이 그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해운 의원이 그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의 사과 아닙니까, 국민? 맞습니다. 근데 거긴 했잖아요, 지금. 네. 깔끔하게 하고 확장 재정 해야 된다. 네. 완전히 딱 맞춤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대통령도 물리기가 어려워서 네. 국민의힘이 그냥 청문회에서 뭘 플러스 알파로 뭘 내놓기 전에는 그냥 가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운 의원 임명이 좀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초에서 3선을 했고 서울에서 계속 활동하던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아니야 우리 그런 도깨비 뿔 달린 사람들 아니야. 이해운처럼 보수적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 굳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 안 되게 하려고 투표장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막 분석을 해봤거든요. 뭐 저는 그까지 분석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영향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 서울시장 선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네. 것 같고 이혜훈 의원이 거기서 3선을 했지만 동대문 갔다가 또 서초 보궐선거 있을 때 경선에서 참여도 했었어요. 그 조은희 지금 후보한테 맞습니다. 예, 크게 졌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뭐 사실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다만 전문성 물론 그분이 이제 복지 전문이지 뭐 복지 정책 전문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긴 해도 뭐 경제 전문가로서 아주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력만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네. 사실 뭐 예산이나 기획 예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왜 없겠습니까? 많죠. 무지하게 많겠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굳이 뽑아가자면 또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혜훈일까 이 생각은 그냥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추천한 분이 대단히 좀 비중 있는 분이 아니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근데 진영 전체로 보면 네. 이혜훈 의원을 우리가 이제 예를 뭐 DJ도 김중건이라는 분 데려다 비서실장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체적으로 갖다 놨을 때 아 모두가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한 7, 80%는 뭐 그것도 아주 좋은 카드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김성식 그 부위원장은 약간 좀 그런 쪽에 가까운 그런 네. 인물인데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람들이 보수정당 내에서도 이게 뭐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뭐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좀 플러스 남는 장사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니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내각에 참여시켜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라는 국민 통합 그런 인사로 볼 수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플러스 이제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네. 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도 대화하고 여야 간에 그래도 예, 국회에서도 조금 네, 약간 네, 대화를 좀 해보자. 네.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키고 이러지 않는 속에서의 그런 파격적 인사는 조금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약간 뜬금없잖아요 지금. 네. 국회는 대치하고 있고 뭐 일방적으로 네. 밀어붙이고 있는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네. 제가 평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혁신당 어떻게 보세요? 총체적으로 지방선거 때 좀 생각하고 희망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라 하심은 이제 그 탈당했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탈당했을 때도 뭐 비례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지만 본인이 어쨌든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하고도 절연하고 그냥 가고 네. 본인도 동탄이라는 지역구를 선정해 돌파했으니까 네. 그건 정면 돌파죠. 뭐 그때 뭐 비례대표로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냥 승부를 본 거고 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래도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지 않을까? 네.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이랬는데 어쨌든 끝까지 완주해 갖고 8% 넘게 했고 그럼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보면 네.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 출마 안 하는 선거잖아요. 예, 안 하는 선거니까 지금 선택해본 통합은 지금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이 되려면 뭐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혁신을 해야지 통합이 될 텐데 지금 맞습니다. 뭐 지금 안 된 거고 연대인데 확실하게 뭐 지금 그 혁신이 안 되는 속에서 연대라는 거는 뭐 그 완전히 접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 거고 그러면 현재는 그냥 독자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후보를 내서 그냥 끝까지 완주시킨다. 뭐 가는 거죠. 대통령서처럼 가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뻔하게 다 질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그렇게 하고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네. 몇 퍼센트라도 가르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선거연대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건데 지역별로 예, 선거인데요.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경기도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네. 뭐 그 메시지가 분명하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처럼 싸워서는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저 노선으로는 이걸 어필하면 장동혁 체제가 이제 그 혁신을 안 할 때 일부 중도 보수가 대선하고 다르니까 이건 한 명 놓고 다 그냥 오로와 내신 게임이 아니니까 일부가 이탈해서 야, 이 판에 뭐 개혁신당이라 좀 밀어주자.
당선자는 뭐 모르겠지만 한번 10%를 넘겨보자, 15% 넘겨보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기초의원들 네. 바닥입니다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어렵죠. 그거 이제 뭐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에서 네. 몇 명이나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그 돌파를 좀 하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데서 연대를 통해서 조금 그 한 군데라도 돌파가 나온다면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실- 전망은 높지 않고. 그 득표율이 선거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선인을 내야 선거에서 성과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아니면 광역의원 이런 데서 당선자를 내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 제도적인 문제 네. 조국혁신당도 요구하고 있고 다 요구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 요구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네. 개혁신당 내에서 그 개혁신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바꾸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합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당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니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서 그 결선 투표제 넣자라고 하면 저도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위해서 이 헌법 바꿀 일도 아니고 선거법만 좀 바꾸면 그렇죠. 되는데 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거 결선 투표제 한번 해봅시다. 네. 정말 그 너무 한꺼번에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광역단체장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광역단체장만이라도 그러면 결과를 위한 연대보다는 결과에 의한 연대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마음 편히 일단 다 뛰는 거죠. 1라운드는 다. 그러면 이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저당이 작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 가감히 배팅하고 올 수 네.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얘기를 이슈화 하면 좋겠는데 왜 이슈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PD님 요 부분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어느 정도 성과를 못 이뤄내고 처참하게 뭐 패배한다. 당선인이 기초의원까지 한 명도 없다. 그럼 이준석 대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겠어요? 다음번에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상당한 족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굉장히 낮고 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마해 갖고 당선된 당선됐던 동탄 선거, 네. 그다음에 8%라고 하는 그 네. 문제를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결과를 갖고 와도 그것 때문에 그 이준석이라고는 하는 후보의 정책 자산이 다 소멸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도 네. 이런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좀 돌파를 하면 역시 이준석이네 하는 평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거를 그 생각하면 그렇게 그 평가도 뭐 엄하게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18년도처럼 TK 지역에서만 광역단체장 내고 다른 지역 전멸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울경 정도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건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함부로 가기는 어려운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2018년에 기준점을 딱 맞춰놓으면 예. 2016, 18년보다는 우리가 좀 더 했다. 아, 그렇게 나올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사적인 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고 트럼프가 이건 뭐 이게 맞습니다. 38선 넘어갔다 오고 막 네. 그러고 그 전에 남북 저 정상회담도 있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그 전에 막 2017년에 전쟁까지 간다 이런 분위기여서 그때 갑자기 이제 평화로 탁 도는 분위기였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념적인 걸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뭐 완전히 그 탄핵 이후에 네. 확 쏠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네. 이번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나 그렇다고 2022년 지방선거가 기준될 수는 없어요. 그때는 51%도 안 돼. 50.9%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다 이탈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선거 진 후보가 자기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분당 선거를 피해가고 개항으로 가고 인천시장 했던 개항의 국회의원은 당대표는 서울시장 오고 이게 뭐냐. 그렇죠. 이래서 다 이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치러져서 이긴 선거니까 거기다 기준을 맞추면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그 기준점이 좀 다를 텐데 제가 보는 기준점은 이렇습니다. 네.
서울시장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서울이에요? 같아요. 예, 결국?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을 뭐 이래니 저러니 해도 뭐 지키면 국민의힘이 네. 이건 지킬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킬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 예, 그게 저도 예,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당내를 다 봐도 예. 이러니 저러니 지금 뭐 해도 오세훈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렇죠. 후보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데 계속 흠집을 내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오세훈이라는 후보가 저쪽에 수많은 저 민주당 장수들 맞서 싸워도 응원을 해도 힘든 판에 안에서 지금 하는 그 뭐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말 한마디 갖고 그냥 막 공격들을 하고 당자들이 그러니까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이기면 이긴 거가 될 것 같고 민주당은 많이 이겨도 서울 탈환에 실패하면 네. 이겼다고 얘기 못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부의 그 기준점이 서울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구도상 어디에 좀 어드밴테이지를 주세요? 구도로는 뭐 지금 압도적으로 저기 민주당 쪽에 유리한 뭐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봐도 또 선거 구도에 대한 지지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약간 제가 보기에 민주당 지지층의 가표집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나 보수층은 지금 너무 짜증나니까 여론조사 아예 응답을 안 하고 1년 전엔 정반대였거든요. 1년 전에 보수 가표집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딱 터지고는 맞아요. 민주당이 좀 결집했다가 뭐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뭐 서부지법에다가 뭐 영장 청구 막 이게 막 이러면서 이게 그렇죠. 뭐지 이러니까 그때 갑자기 뭐 보수층이 여론조사 응답하면서 김문수 1등으로 뛰어올린 그렇죠. 힘이 느닷없는 네. 1등이에요. 느닷없는 네, 정말. 맞아요.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정당 지지율도 달라붙고 구도도 달라붙고 했을 네.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형이 아니고 여론조사상의 보수 과표집이다. 네, 근데 적극적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지지층의 과표집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선거 가면 좀 판세가 달라질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데이터만 갖고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시작도 끝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이 정도 변화에 갖고는 아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뭐 조원진 뭐 자유통일당 대표나 뭐 정광훈 씨랑 손잡고 오세훈 서울시장 내가 제가 지원 몰랐었는데 조은진 자유통일당 대표 됐어요? 자유통일당 아니에요? 우리공화당 아니고? 우리공화당. 죄송합니다. 우리공화당 대표 그리고 정광훈 씨랑 손잡고 오세훈 시장 내가 지원 유세 하러 가줄게 이렇게 되는 순간 선거가 폭망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몰고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그러니까 많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당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분들, 당성 있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네. 기독교인데 전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뭐 신앙이 부족하겠습니까? 열정이 부족하겠습니까? 네. 그 대중들 앞에 공중들 앞에 그렇게 다니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효과를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부감만 좀 그럴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한다는 것이 꼭 도움되는 건 아니다. 예. 그 어려운 구도를 오세훈 시장이 인물론으로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아닙니까? 당내에서 이렇고 또 본인 기소도 돼 있고 재판도 받으면서 가는데 완전히 뭐 그냥 기스가 사방으로 맞아요. 나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장을 4번 하면서 쌓인 그 노련함과 그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지표가 좋아지고 그 대한민국에 올라간 만큼 인물 그러니까 구도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인물로 돌파를 해볼 텐데 선거 전략을 정말 잘 세우고 캠페인을 잘해야 되겠죠. 아마 숙제가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냥 보궐선거 때는 후보되는 게 어려웠지 실제로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때 공정론 때문에 뭐 완전히 젊은 층들이 다 돌아서서 뭐 압도적으로 쉽게 박영선 의원한테 이겼고 2022년 6월 1일 날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송영길 후보가 25개 민주당 구청장 후보보다 지지율이 다 낮았으니까 명분 없는 출마였겠으니까 쉬웠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옛날 한명숙이랑 해서 0.6% 이겼던 2010년 지방선거 이래로 네. 긴장해야 되는 선거인 것만은 그렇죠. 분명하고 그런 선거 한번 해봐야죠.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적인 판단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민 컨설팅에 선거를 맡기시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후보 의원이 상당히 경쟁력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인물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 때 다 떨어졌는데 낙동강 벨트가 그렇죠. 역풍부로 다 떨어졌. 그때도 살아남은 유일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전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부산 다니면 그랬어요. 네. 그때 조경태 의원이 어느 부산 택시 타면 다 그래. 뭐 딴 건 잘 모르겠어요. 조경태는 될 겁니다. 다 그랬어요 그때. 네. 그 어떻게 하면 돼? 다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제가 부산 오니까 전재순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남들이 안 하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다 떨어지는데 혼자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통일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윤모라는 분이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돈 줬다고 네.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하고 네. 이러니까 저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좀 있어서 네. 부산판이 원래 부산을 자기의 정책 주무대로 생각하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여튼 부산 그 YS에 대한 얘기도 계속 얘기하고 부산 얘기하고 옛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혁신이 부위원장 맡았을 때도 문재인 안철수는 부산 출마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PK에 대한 아주 굉장한 애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보궐선거를 나갈지 그 시장을 나갈지 모르지만 무게중심을 또 그쪽으로 이동할지도 모르겠고 네. 국민의힘 경선은 뭐 거론된 사람들이 많죠. 박형준 시장이 있지만 김도우 의원도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부산시 출마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장동혁 지도부 안에 있어갖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선에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박성훈 대변인도 있고 박수영 의원도 있고 뭐 주진우 의원은 안 한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뭐 많아요. 네. 많은데 그래도 뭐 엑스포 문제에서 성적표가 안 좋고 그래도 박형준 의원도 뭐 그 좀 이렇게 뭐 좀 발표했더라고요. 이만큼 내가 시장하는 동안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본선도 본선이지만 경선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저는 뭐 그렇게 그 서울 민주당이 부산을 쉽게 탈환하기는 어렵다. 왜? 전재수라도. 수도권에서 그렇게 백석을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낙동강 벨트는 역풍 불어갖고 더 결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다 떨어지는데 여기라도 지켜야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더 어려운 조건에서 싸워야 되지 근데 않을까. 그 부울경 지역도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런 구도가 민주당에게 좋다면 그런 어떤 견제론이나 역풍 같은 것도 전재수 의원처럼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나가면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럴 수 전망을 있죠. 예, 그거는 그 전에도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나갔을 때도 꽤 높은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40% 넘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마지막 가서 투표장에 갈 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역시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게 있어서 부산이라는 것만 놓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부산을 떼어놓고 전국적인 걸 마지막엔 살피게 될 거여서 네. 그 점이 어떻게 그 민주당이 넘을 수 있느냐 그 고비를 2018년 같으면 부울경을 다 넘었잖아요. 3명 다.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지역별로 구도나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인물론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전 충청 지금 메가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 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강훈식 실장이 나가면은 선거 더 승리하고 유리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 박수현 뭐 의원 같으면 나가도 이번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물론에 따라 좀 승패가 여당은 아무래도 인물론이 작동하겠죠. 네. 예, 여당은 뭐 지방선거는 지역발전론이라든가 지역 현안이 많으니까 네. 대통령하고 직다이렉트로 뭐 하고 네. 그 실제 관계는 몰라도 네. 뭐 박수현 뭐 장철민 뭐 강훈식 이런 분들이 다 관계는 있어도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네. 아이고 뭐 아. 바로 전직 비서실장이고 뭐 네. 이재명이 급한 그 중요한 협상에는 다 강훈식이 보내더라. 네.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도 그때 급히 뭐 그렇죠. 부르고 말이죠. 네. 지금도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아주 종횡무진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프리미엄이 좀 있겠죠. 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후보로 나갈 가능성?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 내가 민주당의 전략가다 그러면 대전 출장 딱 놓고 봤을 때 강훈식 실장이라는 사람 딱 가운데 놓고 보면 다른 지역 뭐 강원도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오고 그 비서실장으로 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정치하라고 한번 내보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겠어요.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본인도 네. 그 아산에서 정치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충남지사도 아니고 대전 충남 네. 합쳐서 네. 한다. 네. 아 욕심이 있겠죠. 네. 그러면 대전 충남이 옛날과 달리 그 뭐 아산 탕정 같은 데는 반도체도 막 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충청도 시대 좀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뭐 내가 이 대전 충남 통합도지사 거쳐갖고 대권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가능성 매우 높은 네. 시나리오라고 보고 네. 경선 뭐 장철민 이런 분들 다 한번 붙어보자 이러지만 네. 무게감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면이라면 강훈식 의원이 그 아주 뭐 이 친명이라든가 친문 이렇게 찍혀 있는 분이 아니고 성격이 아주 그 뭐랄까 호감형이고 네. 친화력이 있고 전략가고 네. 뭐 이런 분이니까 그런 게 좀 그런 장점들이 발휘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은 그냥 시도지사를 거치고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실장으로 좀 가다가 2028년도에 다시 한번 배지 달고 그다음에 2030년 대권 도전하고 어느 스케줄이 더 좋다고 뭐 둘 다 뭐 있을 수 있는 경로라고 봐요. 예, 근데 뭐 최근에는 광역단체장 거친 사람들을 좀 더 평가하는 분위기도 네. 있으니까 네. 둘 다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강훈식 그 비서실장 하다가 총리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네. 총리 거칠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거칠 수 있으니까 네. 대권 도전과 관련돼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김민석 총리도 얘기가 있지만 강훈식 정도면 우리가 그 전국 정당으로 한번 해볼 만해. 네. 그래서 대전 충남에 갇히기보다는 리베로처럼 전국을 좀 누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전략적으로는 이 정권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네.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평론 생활하면서 궁금한 점들 우리 대표님께 많은 걸 여쭤보고 또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스스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지냈는데 네네. 사회자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랜만에 일하려고 보니까 힘이 안 나네요.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나저나 오랜만에 저도 정치 이야기하니까 다시 좀 에너지가 좀 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한쪽은 모이려고 노력 중이고 한쪽은 빼내려고 노력 중이고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시끄러운데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권으로 심리적 분당 상태고 네네. 민주당은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로 심리적 내전 상태. 그래도 민주당은 어쨌든 선거 이기려면 합치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선거 이기려면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뭐 지지 기반이라는 게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거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죠.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네. 빼보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의 제명, 아니 이거 장동혁 대표는 왜 굳이 제명까지 결정을 내린 걸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박수미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준석 대표도 그때 현직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현직 당 대표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전직 당 대표인데 전현직 당 대표를 윤리로 보내서 징계를 해서 탈당하게 만들고 또 제명하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정당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종혁 그 위원장에 대한 그 징계 결정문 보면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데 야 그럼 중국과 북한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정당인데 저는 뭐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 노동당처럼 그 내용을 보시구나. 보면 이게 뭐 중앙당의 징계가 아니라
당 중앙의 숙청같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거기 정도면 있는 거 숙청이다. 보면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결정문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 현직 이준석 대표 때는 왜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윤리로 가서 한 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안과 미래 그 국민의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요 문제에 대해서 묻길래 제 느낌에는 네. 제3자가 보기에는 당무 감사이나 윤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당내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모두 끌어내라. 그게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또 뭐 일종의 홍위병 같은 분들이 뭐 젊은 당자들이 그냥 일제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이준석 내쫓으면 지지로 올라가서 총선 이긴다. 그 논리였죠. 처음에. 그때도 그랬어요. 예, 그렇게 예. 말한 분이 지금 뭐 최고위원 중에 있는 분인데, 선거 지고도 뭐 그분 책임 안 지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한동훈처럼 내부 총질하는 사람 배신자 이거 내보내야 지방선거 이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한 번의 계엄 같은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강한 어조의 이야기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정당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건데, 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당의 노선을 두고 뭐 치열하게 싸울 수 있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뭐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안 그러면 익명 게시판 그거 왜 만듭니까? 그리고 공개할 거면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거 수사해 갖고 수사에 자기가 징계한 게 뭐 잘못됐다고 나오면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할 거면 왜 선택적으로 합니까? 당 게시판 이거 말 나온 김에 다 까보는 게 낫잖아요. 전수조사를 그냥 네, 전수조사하면 다, 그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뭐 그것만, 저는 뭐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분들이나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렇게 또 그리고 이슈가 됐을 때 더 일찍 정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다 공개하면 볼만할 겁니다. 나오겠죠. 그 그러니까, 안에서 뭐 글 남겼던 사람들 여태까지 뭐 국회의원분들 예, 해가지고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뭐 일각에서 뭐 거긴 정치인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분들이 이거는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 씨 정치 검찰들을 몰아내는 정상화 과정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보수가 판단을 잘못해서 정치에 맞지도 않는 분들을 끌어들여 갖고 입고를 당했다. 다 정리하는 게 맞다. 뭐 사법부가 정리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도 돼 있고 한동훈만 당해서 제명하면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실패했던 출발점이 이준석 대표 내보낸 지점이니까 그리 돌아가서 개혁신당하고 연대하거나 통합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세력을 내보낸 게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그렇지 않죠. 어게인 세력들이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네요. 그거 왜 한동훈이 앞장서 갖고 그거 해제시켰느냐, 탄핵은 왜 주도적으로 해서 참여해서 탄핵시켰느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검찰에서 들어온 분들이 잘못했으니 이분들이 이제 나가고 새롭게 타협해서 모색해서 나아가자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력이 한동훈 세력을 내보낸 듯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네. 단순하게 보면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네. 또 그 다른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아닙니까? 반대했었죠, 한동훈 대표 세력은. 그렇게 해갖고 선거를 판판이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긴다 진다의 어떤 가설이 아니고 계속 져왔던 거 아닙니까? 이것과 한동훈의 노선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탄핵할 수밖에 없다.
반헌법적 탄핵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탄핵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사이에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호도해 갖고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리가 되고 여기는 윤어게인 세력은 없는 듯이 그가 남긴 어떤 저거는 없는 듯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예. 거면 진짜 진짜 그렇게 내보낼 거면 정말 다 내보내. 네, 그 그냥- 윤어게인도 다 내고 절연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때 이 정치 검사들 잘못 불러들여 갖고 당이 이꼴 났다. 이건 다 청산하자. 아. 그래서 친윤이고 또 아니면 아까 말한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가 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또 다 정리하자. 그러는 거면 그런 속에서 한동훈도 공동 책임이 있지 않냐. 총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게 아니잖아요. 제명을 하려면 아예 그냥 다 제명하고 도려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가 있었던 잔재 세력이 일부에 우리의 반대했던 사람을 내보내는 듯한 그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비대위 전환해갖고 비대위원장이 이건 동시에 다 정리하자.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동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한동훈의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의 문제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보수 유튜버들 고성국의 문제다 또 전환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격가지 얘기고요. 그런 분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동혁의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장동혁 예.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당 대표시니까 그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그분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됐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하니까 그분이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선택이 분명하잖아요. 선거 이길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고. 네네. 그분이 처음에 됐을 때만 해도 김도읍 정책위의장 앉힐 때만 해도 기대를 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갔을 때도 그래도 전당대회 때 그래도 인간적으로도 면회를 가는 게 있을 수 있다. 또 간다고 했으니까요. 예, 또 간다고 했으니까 그랬고. 예. 우리가 한교안이다 할 때만 해도 이건 뭐지 했지만 그거는 좀 한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나 체포 과정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결정적인 건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18명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얼마든지 좀 팔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날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싸하게 당내에서 이제 기대가 좀 사라졌고 네. 다시 이제 한동훈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전에 지금은 이제 합리적 이성을 찾아야 되니까 머리를 써야 될 텐데 이번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24시간 했다. 단식을 했다. 네. 지금 몸을 써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합리적 이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니까 잠깐 이슈를 누를 수는 있지만 해결은 아니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몸을 던져갖고 하는 경우는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옛날에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분들이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언로가 완전히 막혀 있거나 너무 소수파여갖고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 단식을 갖다가 20 며칠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전달이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당은 지금 합리적 이성을 지금 찾을 때다. 전략적 선택을 할 때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그러네요. 가니까 네네.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네네. 한번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이번 문제가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건데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 단식과 이어져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꼬리를 물고 지금 더 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죠. 예. 그럼 신임을 물어라. 네. 신임을 물어서 이 문제를 재신임을 받으면 일단락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네. 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름 아마 출구 전략으로 비판하는 측에서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재신임 투표 안 할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어요? 예. 달라질 건 없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당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거는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당원 여론 자체는
그 당원 구조가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그 이거 말고 지금 당원들한테 묻는 거는 사실 그 좀 강성 당원들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지금 지난번에도 당심 70%를 올리자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결론적인 얘기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 나가는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키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조금 한 발씩 물러나서 네. 좀 해야 된다. 한 발씩 물러날 생각이 있었으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포괄적인 추상적인 사과지만 그 사과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쨌든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좀 뭐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했다. 뭐 이러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어떻게 그거- 보면 사과를 좀 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단식장에 또 가야 된다. 네. 뭐 잠깐만 계속 그 끝도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풀 생각이 없으면 뭐를 해도 안 풀리는 거고 네네네. 그보다 더한 사과를 했어도 안 풀렸을 거고 풀 생각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뭐 좀 기대에 못 방법을 미쳐도 썼겠죠. 그걸 예, 예. 적극적으로 예.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네네. 뭐 그렇게 안 되니까 뭐 예정된 결론이 네. 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장도혁 대표가 이제 선택지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나가서 이 문제를 빨리 타개하고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체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좀 선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아니 있을까요? 뭐전 조언을 조언이 없습니까? 전 네. 조언을 뭐를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선거 자체는 선거 체제로 좀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당 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뭐 당원 투표를 하니 많이 지금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시도 통합 이슈가 있어요 지금. 시도 통합 이슈나 이 합당 이슈가 정리가 돼야만 예배후보 등록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못 할 거예요. 그 정리가 돼야지 움직일 거고. 네네네. 이쪽도 지금 한동훈 대표 문제 여진이 계속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2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그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면 개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면 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선거 분위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 끝나고 나서야 설이나 지나가야 설 지나고 된다. 나서야 뭐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양당 다 지금 선거를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물러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가 확실치 않잖아요, 이제는. 예, 아니 네. 그건 뭐 연초에도 신년하래 해서 오래 참았고 네. 뭐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계속 한동훈 대표의 문제를 좀 원만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장도혁 대표 체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물러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수습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는 얘기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죠. 아, 근데 그 생각하세요. 얘기 해봐야 예, 예. 듣지 않을 게 너무 뻔한 얘기니까 예. 한번 들어. 그 입만 들어보실래요? 아픈 얘기를 제가 뭐하러 합니까? 그거는 뭐. 예. 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오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이제 다음이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자아하는데 제일 첫 번째 행보는 토크 콘서트였단 말이죠. 근데 토크 콘서트에서 좀 뭐 자리에 대한 뭐 금액이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뭐 가수 콘서트처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시끄럽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예. 본인도 모를 텐데 본인도 100% 모를 텐데 그거를 저한테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는 무조건 재보선 나오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생명력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넥스트가 뭡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정치인들 컨설팅 할 때 네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다. 안 하는 게 대개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걸 안 해야 될 걸 너무 많이 해갖고 실패하는 거지. 네. 뭐 안 해야 될 걸 안 해갖고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는 뭐 저한테 물어보면 뭐 저는 이번에 제명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사도 만들어졌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뭐 가만히는 아니고 뭐 다른 얘기도 뭐 계속 당의 뭐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선거에 나가는 거가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그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분은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전략적 오류. 하나는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하려고 그랬던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하려고 했던 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네. 두 분은 특수관계니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이 두 자리는 확실히 윤석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뒤에 대표가 되는 것도 독자적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63%의 당원들이 지지할 때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윤 대통령 부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당대표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하니 당신이 특수관계니 당신이 좀 가서 설득을 좀 해봐라. 뭐 그런 것 때문에 밀어준 거 아닌가. 차별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뭐 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 3년은 길다 이러고 뭐 탄핵하겠다. 또 특검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나올 때 탄핵과 특검은 절대 없다라고 딱 선언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문제 갖고 계속 그 친윤 대 친한이 계속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관리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했다는 건 뭐냐면 다 정당이라는 건 어쨌든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다 지지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친한계는 본인들이 굉장히 개혁적이니까 가는 방향은 다 맞으니까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당은 뭐 비상계엄에도 뭐 연루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자체가 그 전부터 굉장히 태행적으로 왔고 뭐 부정선거도 주장하고 하니까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나 그런 분들은 그 얘기가 옳더라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그 총선 패배한 다음에 당대표 나온 것도 조금 저는 나오면 안 돼. 명분이 없지 않냐.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패배 책임이 있고 그게 아마 책임이 뭐 윤 대통령 책임이 한 70%라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책임도 있을 텐데 30%라도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온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려는 건 민주당에게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는 거고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약속하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였던 거고 처음 그렇게 선거를 치러봤던 거라 좀 부드럽게 좀 이어갈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음 선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표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좀 당분간 좀 가만히 좀 있어도 뭐 당을 위해서 뭔가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네. 제명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당한 거잖아요. 제명은. 네, 그렇죠. 무소속 출마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과 대척점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안 줘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돼서 돌아온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주호영도 있고 뭐 윤상현도 있고 다 그렇죠. 저쪽도 뭐 박지원, 뭐 이해찬 이런 분들 다 그렇게 한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꼭 그래야 될 시기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대구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영남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라는 전선,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라는 전선, 이 두 개 전선을 싸우게 되는 건데 아마 그게 이제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저는 명분은 있는데 뭐 제명을 당했으니까 네. 제명당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선거에 나올 명분은 있지만 네.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급하게 쭉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계속 좀 조급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때로는 조금 뭐 쉬는 것도
뭘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역시 검사 출신이니까 제가 늘 그러지만 정치라는 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영역인데 네.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같은데 하나만 다르면 못 참는 분들은 그건 뭐 검사를 하든 운동권을 하든 뭐 법조인을 하든 언론인을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과도 뭐 동침하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때 왜 손잡았습니까? 그건 독일과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서 손잡은 거니까 그걸 연합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중계 쳐들어오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하고 싸우려고 국공합작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양김도 그렇고 삼당합당도 그렇고 DJP 연합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런 거니까 저는 뭐 조금 이렇게 근데 그 바른미래당이 깨지는 과정을 보면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났는데 발언을 상징하는 유승민과 미래를 상징하는 안철수가 공통점만 왜 우린 제3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이래야 되는데 만나는 첫날부터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어려운데 좀 그런 거는 이제 정치하면서 조금씩 유연하게 바뀌어가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 정치를 같이 차치는 분들 지지자들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닥달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응원하겠다, 지지하겠다. 근데 조금 여유 공간을 좀 주는 게 어떤가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결국 뭐 벼랑 끝에서 너무 무리수든 선택을 연속해서 해오다 보니 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하고 쭉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온 분들로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 때 충돌을 하면서 조금 그걸 완화시켰고 네네.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완전 반대했죠. 완전 반대하고 첫날 그러면서 네. 완전히 대척점에 섰고 네. 제명까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떼어내고 싶었던 것이 강제로 남들이 다 떼어낸 거니까 자산은 축적된 거고 서사가 완성됐죠. 예, 네. 이런 상태면 나중에 보수가 이제 재건되고 재기할 때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괜히 무리하게 승부수를 띄울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무리할 저는 필요 없다. 예,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은 대구시장에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안 나왔잖아요. 당대표 선거 때 안 나오면서 정치인이 뭐 선거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라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다음에 또 지방선거 안 나오면 또 그런 이 비판을 좀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긴 아까도 해요. 거듭 얘기지만 오늘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인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고 지난번 전당대 때 말이죠. 네. 안 나온 건 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3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는 책임이 없냐 얘기가 있으니까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명분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당내의 반한동훈 정서가 굉장히 비등한 상태에서 승산이 없지 않냐. 네.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돌파가 돼서 됐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뭐 도움을 못 받을 테니까 협조를 못 받을 테니까 뭘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저는 뭐 안 나오는 게 뭐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네. 지금도 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같으면 뭐 나 같으면 어디라도 무조건 나가겠다. 또 일부 뭐 영남에 어디 아마 부산 아니면 뭐 대구 같은 데를 특히 대구를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얘기들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박수미 대표님께서 저는 말씀해 주시는 뭐 말립니다. 일단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이니. 그러면 조금 좀. 근데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노출되다 보면 피로해지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나 대중들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뭐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약간 좀 뭔가를 안 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하는 거라니까요. 더 강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안 하는 게 실패는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갖고 문제인 거지. 어. 예, 그건 뭐 네. 되게 정치에서 떠도는 뭐 정보의 95%는 다 그것도 소음이고 5%만 신호이듯이 네. 정치인이 하는 행동의 95%는 다 쓸데없는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갑자기 의미 또- 있는 거 한 5% 정도 하면 되지. 네, 이런 또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제 흐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갑자기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 예, 한번 나중에 또 사석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뭐 지속적인 헛발질, 좀 내분 상태, 굉장히 시끄럽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개혁신당이 뭔가 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개혁신당은 잠잠해요 요즘에? 근데? 아니 그 개혁신당은 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정면 돌파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돌파를 했고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끝까지 출마해갖고 8%가 넘는 아주 그 큰 성과를 내고 네. 당연히 이번에도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이분들은 경기에 뛰고 있는 듯이 보여요. 맞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경기에 뛰어야 될 사람이 경기에 뛰는 게 아니라 해설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개혁신당에 있는 모든 주요 당직자들이 당 대표나 뭐 원내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다 뭐 방송 같은데 이런 유튜브 많이 나오지만 정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 개혁신당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노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지지율이 네. 뭐 높은 적은 없지만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5% 미만이었고 그리고 갤럽이 뭐 꾸준히 한 4%, 3%, 4% 갔다 최근에 2%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하고 뭐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동훈 이슈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한동훈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때로는 뭐 비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경쟁자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비상계엄 반대했고 탄핵 찬성했고 부정선거 믿지 않고 그다음에 윤리를 통해서 제명당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는 전현직 대표로서 비슷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정치인이라면 이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이건 내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뭐 그때 특검을 가지고 매개로 이제 연대한다 그랬는데 그 되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뭘 연대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듯이 비쳤고 이렇게 되면 보여요.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다고 하는 중도 보수층이 또 한동훈 지층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분들도 개혁신당을 지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로 무당층으로 빠져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은 옛날부터 민주당 지지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정청 대표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좀 일부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뭐 국민의힘하고 연대 얘기가 나오면 그분들도 다시 이탈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명백하게 저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 독자 정당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노선을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거다. 네네네. 논평하는 게 아니고 전 정치인의 주어는 나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는 뭐 한다. 우리 개혁신당은 뭐 한다지. 뭐 한동훈, 장동혁, 뭐 이재명, 주어가 윤석열 이렇게 남이 되는 거는 정치인은 하면 안 된다. 결국 남일에 대한 훈수를 두지 말고 일단 내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윤석 대표가 나이는 젊지만 네. 정치 이력으로 보면 지금 그럼요. 굉장한 경험이 많은 분 엄청난 아닙니까? 경력이죠. 집권당 네. 대표도 했고 선거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정치 분석, 정치 평론도 누구보다 뛰어나죠. 맞아요. 저는 뭐 정치 평론이나 메시지 내는 능력이나 선거 캠페인 능력을 보면 감탄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정치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문세의 길을 가야 되지 탁재훈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능으로 자꾸 빠지는 느낌. 예능에 대한 끼가 있어도 네. 선을 안 넘어야 뮤지션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뭐 제가 뭐 탁재훈 씨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능의 끼가 너무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었게 넘어서 이제 뭐 가수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아주 그냥 뭐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양당을 대체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네. 예, 저 방식과 저 사고 방식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20대, 30대, 40대의 미래 세대를 대변해 줄 수 없는 50대, 60대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푼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두 개의 전선이죠. 국민의힘 보수를 놓고는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을 놓고는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저분들은 미래를 담보하는 세력이 아니다. 이거 갖고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네. 뭐 생각이 있겠죠. 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더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좀 조언을. 정치는 해주시면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치는 아까 하지 말래며 안 하는 아니, 게 뭘- 아니고. 아니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뭐 네. 하여튼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나머지 정치인들 지금 한동훈도 정치하는 것 같고 오세훈도 뭐 어쨌든 자기가 네. 뭐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보수의 미래이기도 하고 네. 한국 정치의 미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그럼요. 이 네. 모든 걸 미래를 담자는 퍼스트 펭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조금 개혁신당이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또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 이게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치를 때랑 지방선거를 치를 때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또 많이 더 필요하고 한 사람의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다 후보를 만들려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공천을 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어렵죠. 네, 왜 매우 어렵냐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총선은 좀 동력이 붙는데 지방선거는 잘 안 되거든요. 쉽지 그래서 않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정치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뭐 장성철 씨랑 할 때도 네네네. 결선 투표제 같은 거는 왜 이슈화 안 하냐.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도 결선 투표제 대통령선거 넣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천하람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할 때도 다른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꺼냈으면 대통령께서 결선 투표제 하자 그러셨는데 전 동의한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여기 모든 당 대표가 왔는데 여기서 약속을 하셔라. 우리 광역단체장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또 그리고 지금 시도통합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광주 전남 합친다 거의 뭐 다 돼간 것처럼 얘기하고 대전 충남 얘기하고 뭐 대구 경북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대 도시가 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근데 광주 전남은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고 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면 거기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그냥 일당 아닙니까? 네. 일당이 되면 무슨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거대 도시가 나오는데 뭐 예타를 면제해 달라, 뭐 인허가권을 달라 이러는데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개혁신당이 시도 통합 얘기를 그냥 막 가는데 이 엄청난 예산 주겠다는 얘기만 있고 쓰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감시할 거고 누가 견제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할 거면 거기에 이제 광역의회 같은 데가 하겠죠. 거기를 또 뭐 중성구제 같은 걸 해서 다당제로 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해야지. 이건 누가 도대체 이걸 하냐. 뭐 그런 어젠다를 정치개혁 어젠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제 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다 가니까 그게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핵심을 좀 찔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혁신당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돌아가는 사람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정치적으로 좀 정책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확실히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치적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보수층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뭐 한교안 대표의 시즌 2가 될 거다 계속 얘기해 사람에다 맞춰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교안 대표 체제나 장동혁 대표 체제의 핵심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노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노선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기려면 그건 개혁신당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음. 그 얘기를 강하게 정책으로 싸움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든 정책적인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담보 못한다. 우리가 중국 넘어야 되겠는데 중국 못 넘는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의 지지를 받는 낡은 정당이 됐고 민주당은 50대와 60대의 기득권만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연금제도 이런 전부 다 보면 기득권이지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안도 그렇죠. 없고 노동 개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시스템으로 안 된다.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수 있을 텐데 네네네. 일단 뭐 민주당 그 국민의힘하고의 전선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그다음에 집권당인 민주당과에서는 정책적인 정책적인 또 메시지. 제도적인 개혁 문제에서 선명하게. 네네. 그래서 저는 특검 이슈는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연대한다 그러고 결선 투표 얘기는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이거 하자고 얘기하고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그러네요. 보이는데. 네네. 네. 와 정말 그 개혁신당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다음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다 참전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김인석 총리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했고. 지금 친명 대 친문 뭐 지금 합당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방선거까지 엮이면서 굉장히 좀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다 한 뿌리죠. 네. 뭐 친문이나 이걸 다 떠나서 사실 떨어져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저 당은.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무리하면서까지 지난번에 사면 복권 얘기 뭐 그 네. 이슈도 좀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합당 문제도 좀 당원들은 뭐 전체 국민 여론은 좀 팽팽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합당해야 되지 찬성 여론이 더 않을까? 많고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어떤 나오죠. 이슈가 됐든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네. 저런 이슈가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이라고 하는 그 누가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뭐 정청래 친청과 반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사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다수파는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도 뭐 넉넉하게 통과된 건 아니지만 통과됐고 첫 번째 그 좀 미달돼서 이제 실패했는데 이번에 그냥 통과시켰지 통과됐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평적 당청 관계란 말이 나오지 않는 당이에요. 애당초 수평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수직적인데 너무 익숙한 보수 정당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국힘이 좀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김무성 당대표가 전당대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수평적 당청 관계 이 얘기가 수평적 당청 관계가 나온다는 건 수평적이지 아니 수직적이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되는 얘기니까 나오죠. 민주당은 그 얘기 안 나와요. 제가 늘 얘기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란 말을 쓸 수 없는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이런 말을 못 쓰죠.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 정권은 민주당의 것이죠. 그건 지분이 쫙 다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들이.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뭐 보수는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그렇죠. 정권 딱 수직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을 잘 듣죠. 예. 국민의힘 분들은. 근데 예. 민주당은 그렇지 않군요. 그렇죠. 태생이. 예. 그게 아니 유목민과 농경민 생각하면 되고 저분도 진보는 약간 유목민이라 유목민이군요. 유목민은 같이 싸우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누가 교육감이 되든 거기는 민주당 목도 있고 민노총 목도 있고 전교조 목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목도 있고 지금도 그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분야하고 교육장관은 전교 출신이 하고 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 땅이 없군요. 유목민이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어쨌든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지만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뭐 검찰로부터 수사권도 뺏고 재판도 다 연기하고 뭐 다 법도 바꾸고 다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종결된 게 아닌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조계나 정당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의 네. 조금 불안감 이게 확실히 지금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그 말씀은 그거의 선택권을 정청래 당대표가 쥐고 아니, 있다라는 뭐 걸까요? 정청래 당대표가 지었든 안 지었든지 네, 간에 네, 네, 네.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불이 꺼진 거는 아니고 불씨가 언제든지 살아있죠. 다시 불씨가 있어서 발화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게 네,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치를 오래 한 분도 아니고 당에 들어와서 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분과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 그냥 합세한 분들이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이건 내 이너서클이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은 분명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뭐 전략적으로도 뭐 아주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만 중도 보수 정당을 얘기하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성공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걸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이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의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뭔가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이 안 내려가니까 뭔가 네. 우리가 이제는 국가나 대기업보다는 국민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주가도 올리고 부동산 가격 낮추는 문제에서 확실히 이거는 국민들이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중도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좀 자신감은 있는데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민주당 내 권력 세력.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지난번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봐서도 알지만 이 다수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 그 안에는 그러면 친문이 좀 더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친문인지 친문이라고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적인 중심이 된다는 뜻인데 네네.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친.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네. 그건 뭐 DJ나 노무현으로 되는 원래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승계하는 예, 예. 분들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뭐 권력 다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어떤 가치를 내세운 분은 아니니까 뭐 그걸 중심으로 뭉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선거 공천을 거의 3번을 거쳐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2012년 사실상 그때 영향을 미쳤고 2016년에도 뭐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운 분도 그분이니까 그랬고 2020년 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고 당장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는 잘 몰라도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서울에는 뭐 지금 정원호라는 분이 좀 앞서 있는데 거기 이슈 자체가 뭐 친문이나 친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경기도는 조금 내관이 될 수 있죠. 경기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뭐 인천시장에는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불러서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분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분을 경기도지사로 아니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는 같던데요. 뭐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박찬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다, 김어준은 정청래다 네. 이런 구도는 대통령이 불쾌했을 텐데 왜냐하면 결과가 뭐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찬대 의원 얘기하지만 거기 김교웅 의원도 출마했고 경기도에는 뭐 그 전에 뭐 추미애도 있고 뭐 김동연도 있는데 또 많은데 한준호 의원 좀 전에 한준호 의원 말씀하신 말씀, 예, 이름이 갑자기 얘기를 생각이 안 했고 나네요. 네. 그다음에 서울에는 정원호.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뭐 그 정치를 오래 했습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그때 말이죠. 순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국회의장 앉힐 때 보니까 네. 청와대는 항우여 전 대표를 밀었어요. 박근혜. 근데 정의야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것도 오. 그분이 100표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비토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네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통령 말 그다음-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들은 거죠. 네. 대통령이 누굴 민다는데 그 반대표 다 찍었으니까 어, 원내대표 유승민이 됐잖아요. 유승민이. 맞아요. 그래서 충돌 났지 그때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예. 전당대 2015년에 전당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봐도 서청원 대표 밀었어요. 맞아요. 근데 누가 됐습니까? 김무성이 됐어요. 3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건 지난번에 1패했죠. 1패를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박찬대 대 정청래가 그렇게 됐고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데서 붙을 수도 있죠.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러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대표 1인 1표로 이미 바뀌어서 이건 정청래가 유리하다는 거고 조국혁신당 그룹도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러네요. 들어오는 거 반대한 사람 찍겠습니까? 들어오는 거 문 열어준 사람 찍겠습니까? 문 열어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대통령도 조금 본인은 하고 싶은 게 있고 지금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고 당이 좀 네네. 받쳐주면 좋겠는데 네네.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아까만 개인적인 그 뭐 사법 리스크도 완전 종결된 건 아니고 네. 세력도 좀 그렇고 가면 갈수록 차기로 자꾸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조금 뭐 답답은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싸자는 그 주위에 어른들도 있고 전략적 사고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좀 왜 싸우는지 왜 저렇게 분열해서 뭐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는 뭐 어쨌든 정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주도권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좀 그 선을 좀 넘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SNS상의 부동산 관련된 글을 좀 격하게 좀 강한 어조로 많이 업로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 문제가 당내에서의 그 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목소리를 안 내니까 이거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뜻으로 비춰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당에서 좀 안 도와주니까 대통령이 좀 강하게 앞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뭐 궁금하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네.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한 건 객관적 데이터로 있으니까 사실인 그건 거고 사실이죠. 예.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그걸 세금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랬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뭐 보수 정당은 뭐 간단해요. 그냥 공급 늘려라. 공급. 그 공급 많이 늘리면 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좀 뭐 그렇죠. 풀어서 네. 해라. 지금처럼 찔끔찔끔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겁줘갖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러는 건데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자신감도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렇죠. 주가도 뭐 아유 코스피 5천이면 뭐 5천 얘기할 때 먼 미래 이 정권 안에서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 얘기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사실. 뭐쭉 밀어붙여 갖고 그냥 치고 나가고 지금 JP 모건 같은 데서는 그냥 7천 선까지 6천 얘기하잖아요. 정도까지가 기본이고 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지금 팔리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닌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저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거는 범죄 시하니까 세금이 아니라 벌금처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대시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예. 뭐 곧 옛날 그 김영삼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내 벌을 좀 주겠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보이스를 좀 올리는 거 동의한다. 오케이. 그러면 나올 수 있도록 엑시트할 수 있도록 양도세 좀 낮춰야 될 거 아니냐. 저 거래세나 양도세를 좀 낮추면 된다. 보이스 올리고 양도세 확 낮춰 나가.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못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익을 다 실현해서 벌 주기는커녕 상을 줘서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세상 못하게 일이라는 하고. 게 뭐 그렇게 해갖고 좀 불러서도 얻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이 부동산 이슈가 접점이 될 텐데 그렇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이슈에서 지고 있을 거예요. 뭐 정치적인 거 갖고 뭐 말을 할 수 있게 비상계엄 선포한 정당이 뭐 다 밀릴 겁니다. 그 안에도 뭐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를 지방선거 이슈를 부동산 이슈 하나로 딱 수렴시켰어요. 네.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갖고
싸움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뭐 그렇죠. 나머지 전선에서는 이길 자신도 없는데 음. 이거는 좀 우리가 해볼만 하다. 음. 그 점은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걸 이슈를 이렇게 키웠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저한테 네. 저한테 그러면 나머지 이슈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이 이슈를 전면 부각시키는 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왜? 부동산 이슈를요. 예, 국민의힘이 나머지 이슈 갖고 뭘 할 게 없는데. 아 여긴 지금은-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이거는 딱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건 이슈 물어야죠. 키우겠죠. 예. 근데 저 그거 한번 이거는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한 게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좀 사실 놀랐거든요. 저는 이제 본업이 투자자니까. 야 다 이렇게까지.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5천이 될까? 이게 될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부동산도 좀 다른 문제 이렇게 5천을 달성했다면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자신감으로 이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정권 때는 거래하지 마세요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선거 치렀으면 좋겠다로 저는 비춰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그 순수한 뜻은 전 뭐 동의해요. 네네네. 아니 뭐 말들은 자꾸만 뭐 자산 양극화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그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있으면서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가깝게 우리 일본도 봤고 중국만 해도 뭐 헝다도 그냥 붕괴시키고 무너질 왕코도 뻔했죠. 그렇고 그러니까 네. 거기도 이게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도 이거 좀 비정상적인 거다. 이 부동산 가지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 잡겠다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동의가 돼요. 찬성이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저처럼 저기 뭐 하옥동에 사는 사람은 뭐 그냥 거기 살아도 뭐 전 좋아요. 전 그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뭐 계곡 문제, 뭐 오스피 5천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다 이재명도. 근데 이게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맞죠. 전 잘 예.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게 또 묶여도 있는 데다가 뭐 전세 내보내려면 4년 또 다 그것도 다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보내야 되고 뭐 하여튼 양도소득세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방법이 별로 그리고 없어요. 이제 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일하다 보면 직장 가다 보면 그 2주택, 3주택 투기성이 아니더라도 네.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정책 담당자들은 점점 가면서 현실화시키면서 할 텐데 네. 일단 어쨌든 신호는 그 계속 갖고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 돈을 벌 거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좀 내놔라 이런 뜻인데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으로 가격 내려오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부동산이 뭐 조정될 거라고 보지만 그건 모르겠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다른 이슈보다 부동산 이슈를 굳이 지금 주식도 잘 팔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내놓은 물건 잘 팔리고 있을 때는 신상품 내놓을 필요 없다. 이게 캠페인에서 기본인데 지금 내 물건 잘 팔자. 일단은 아니, 내 그 물건만. 2000년에 빨간 붉은 악마 때 다 빨간색이잖아요. 네, 온통 맞아요. 네. 두건도 뭐 옷도 누가 야 이거 빨간색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란색도 좀 팔자. 그 뭐하러 노란색 내보냅니까?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다 빨간색 사는 거지. 잘 팔리고 있는데 노란색 내놓으면 이거 재고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건데 좀 너무 고점이라 생각해서 파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한번 대폭락했잖아요. 근데 그 수요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그 주식으로 돈 번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또 기사 오늘 보니까 좀 나왔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이미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미국 미국 주식 많이 하죠. 투자하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런데 부동산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옛날 세대의 그 자산 증식 방법이었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 돈이 그리 가서 물릴 가능성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동산을 팔고 나오는 돈이 이 주식으로 좀 더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을 한번 저도 그냥 네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네네.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공직자분들이 또 이주택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 팔라고 강요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좀 약간 항상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제가 그 사정 다 못 들어서 그러는데 네네. 그 중에는 진짜 누가 봐도 지난번에 그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임명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자기는 뭐 투자한 건 아니라는데 그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신 그렇죠.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다주택자라고 나온 분들은 보면 거기 부모님이 거주하시거나 뭐 상속받았거나 뭐 형제들이 뭐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걸 딱 잘라 갖고 니들이 그냥 갖다 내다 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니네들을 안 팔면서 왜 우리 보고 팔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런 지점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대통령도 그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문제제기할 수 있고 다 맞지만 네. 좀 이 문제는 언론도 야당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그 말도 안 되게 강남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 있으니 젊은 친구들이 살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진짜 위화감 불러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같이 좀 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진정성은 좀 그 있다고 보고 느껴진다. 그리고 좀 실제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다 교육 때문에 거기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재개발 재건축 원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감정이 있겠죠. 이왕 집 사는 거 많이 올랐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감정은 있겠죠. 아니 예. 이 문제가 심각한 건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신데 네. 이분이 미국은 물가하고 노동시장 두 개를 보지만 우리나라 항공은 사실 물가만 보면 되거든요. 그 물가만 이제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런다고요.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내리려고 보니 부동산을 자극할까 봐 못 내리겠고 부동산 자극은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오니까 그렇다. 그러니 좀 지역별로 이 그 할당제를 해서 대학 입시를 하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대학까지 갔고.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으신 거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난 그분의 자녀분들은 어디서 교육했는지 궁금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얘기는 있죠. 좀 과장된 얘기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 중에 강남 3구의 절반이 있다. 그건 좀 과장된 얘기여도 예. 거긴 과밀학급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학생 모집이 안 돼서 문 닫는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건 막 그렇게 막 갈 테니까. 네네. 그러나 그것만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뛸 텐데 저렇게 뛰는 게 진짜 시장 가격이냐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뭐 연일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거의 뭐 쥐어 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한두 건 거래되는데 그게 이제 신고가 터져버리면 그게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돼버리니까 더 올라가 보이는 추세가 있어서 그런 거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맞습니다. 위해서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산도 왜곡돼 있고 이 투자라는 자본도 이렇게 왜곡돼 있으니까 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지 너무 정쟁으로 이거 가져가서 하는 건 그러나 지방선거 때 지금 뭐 싸울 무기가 없는 국민의힘은 이게 잘 됐다 부동산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울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이 서울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재건축 예.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그렇죠. 논쟁해보자 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 서울 시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유리한 쪽이 분명히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 국힘 그다음에 뭐 제가 민주당.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전문적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음. 이런 흐름
세금이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저 그런 지점들 나보다 한번. 훨씬 더 전문가신데. 아이고 저는 예.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라 이 부동산 문제가 참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그렇고 뭐 이런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안정되는 게 저도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건드렸다가 또 한번 벽에 한번 부딪히게 되면은 그 뒤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럴까란 걱정도 좀 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 지점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엄청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갖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박성민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역시 정치가에 제대로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달 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